네, 6월 23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투자 글로벌 리츠 홍지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홍지환 연구원이 휴가라서 제가 네,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리츠가 많이 급락했다가 조금 회복하다가 최근에 또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경제 재기를 하면서 몰이나 리테일, 호텔 쪽이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지난주는 또 10%, 9% 이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게 특수형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지난주에서는 4페이지의 그림 1번 보시면은 미국은 주택시장 자체의 지수가 급락했다가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오피스 5구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오피스 시장이 지금 최근에 공시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일본 5구의 이슈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림 3번에 보시면은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IB나 이런 쪽 딜이 계약 취소가 연달아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 2차 확산이 조금 이어질 경우에는 이 리츠의 지수라든지 이런 게 회복세가 더디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립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MP를 짜고 있는데 글로벌 리츠 지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산업용, 특수형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채권 전략은 자료 대체하겠고요.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 정현승 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산업. 네, 신재생에너지 플리포트 작성했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2021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면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야만 하는 길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는 이제 앞으로 각 국가별로 환경 투자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도 하나의 축으로서 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커지는 가정용 태양광 시장,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시장의 노출도가 있고 또 수출 확대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좀 국내에서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CS 윈드와 하나 솔루션을 탑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CS 베어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버 밑에 있는 밑에 4개 기업은 글로벌 탑티어 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또는 이제 유틸리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베스타스 윈드는 풍력 터빈,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는 가정용 태양광 시장의 인버터를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이제 올스테드랑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글로벌 탑티어 재생에너지 전문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유틸리티 기업들도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랑 국내 기업들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뭐 시장이 좀 점유율이 낮고 뭐 제품 제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 지금 국내 기업들도 좀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랑 9페이지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2018년 또 좀 길게는 2015년부터 좀 쭉 작성을 해봤고요. 보시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눈에 띄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졌던 시점들은 특히 2019년도를 기점으로 좋아진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5번에 보시면 인버터 기업들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었고 재생에너지 전문 유틸리티 기업들도 2018년을 기점으로 최소 2배 이상 주가가 다 올라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ETF 같은 경우가 이제 8페이지의 첫 번째 표 3번에 있는 건데 ETF들도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ETF들은 당연히 더 성과가 좋지만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았던 ETF들도 인베스코 솔라 ETF 같은 경우도 나스닥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줘서 재생에너지에도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부터 해서
네, 14페이지까지는 뭐 글로벌이나 국내 정책들을 쭉 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핵심 정책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EU는 그린딜, 한국은 그린 뉴딜 이렇게 정책들이 쭉 나오고 있고, EU는 그린딜 발표 이후 이제 각 국가별로 정책들이 다시 재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 공통된 점은 특이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다 보니까 해상 풍력도 의미 있게 좀 투자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처음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국 외에 처음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주별로 특히 이제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좀 시도하는 주들은 정책이 서명된 이후 대규모 투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투자가 의미 있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대형 프로젝트, 그 다음에 특히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의미 있게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인데요. 국내는 세부 정책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 7월 중에 나올 예정인데 이미 골자는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뭐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뭐 스마트 그리드 육성, 재생에너지 확산 이런들이 투자가 좀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고, 특이한 점은 산업부가 3차 추경 예산안에서 관련된 투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기존 대비 한 82% 정도 증액했다. 그래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간이고, 7월에 한국, 9월에서 10월 정도에 미국 대선이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뭐 11월에는 EU의 세부 정책들이 다시 또 나오면서 정책 모멘텀은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왜 투자해야 되는지 좀 적어놨는데요. 올해 말이 파리 기후협약 당사자들은 NDC라는 국가 감축 목표,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국가들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그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NDC를 제출을 해서 그걸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17페이지 표로 보시면 지금 저탄소 에너지 관련된 투자 금액이 2019년 말 글로벌리 지금 0.7조 달러인데요. 앞으로 이게 250% 이상, 연평균, 150% 이상, 많게는 60% 이상 투자가 연평균 늘어나야 파리 기후협약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 나 안 지키면 뭐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19페이지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EU가 갑자기 이제 그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EU가 재생에너지 그 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1년부터 우리보다 탄소 배출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철강, 시멘트, 종이가 먼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보다 투자를 적게 하는 지역에 탄소에 대한 그런 관세 장벽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이슈가 각 국가의 거시적인 국가 이슈에 어떤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깔아야 되냐라는 건데요. 표를 이제 밑으로 이제 차트화 시켜 놓은 건데요. 일단 NDC,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별 감축 계획을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가정으로 보면 태양광은 130기가, 풍력은 75기가, 연료전지는 9기가 정도를 깔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배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에 글로는 올해 투자 설치량을 전망을 적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DC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20-30% 이상 성장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20페이지부터는 이제 태양광 시장 전망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설치량이 좀 부진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이렇게 눌려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의미 있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림 15번입니다. 문제는 그림 19번처럼 보시면 제품 가격이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품을 단순 제품 제조보다는 23페이지의 그림 23번을 보시면 단순 제품 제조가 아니라 EPC나 설치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이익이 나올 수 있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한화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시장은 그래도 좀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거는 그림 27번을 보시면 해상풍력 시장이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되게 좀 가파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은 지멘스 가메사와 베스타스가 시장 점유율 거의 9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제품 납품 여력이 있고 이미 해상풍력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CS 윈드가 좀 의미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시장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해상풍력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적어놨고요. 특히 이제 가정용 태양광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인버터 기업들의 시장이 급격하게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으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국내 시장은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의미 있게 투자가 많이 됐고 설치량이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태양광 중심으로 설치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S&P 그 전력 가격과 REC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발전소 소규모 사업자들의 발전 수익성이 크게 좀 낮아지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이 대부분 다 대형 프로젝트 투자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이나 영암이나 한국해상풍력이나 뭐 그런 서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 국내 시장은 이쪽 시장의 수주를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실적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그 글로벌 탑티어 태양광 모듈 기업이고요. 뭐 앞으로 이 그 그리드 사업까지 이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하면서 뭐 신재생 전문 기업 그리고 이제 수소 사업까지 지금 진출을 해서 그래서 뭐 각종 이제 신재생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작년에 이제 사명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 실적은 이제 케미칼 사업이 좀 회복을 나타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특히 연말 기준 실적 회복이 좀 많은 이제 신뢰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각국의 이 지원 정책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제도, ITC 제도가 뭐 매년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6%에서 내년도는 22%로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축소를 못한 투자를 못한 게 하반기에 몰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 태양광 프로젝트 총 보조금 규모를 15억 위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좀 나올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이런 투자, 입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없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충분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될 경우에는 뭐 이쪽 사업에 큰 회복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그 사업의 이 매출액이 전체 사업의 올해 같은 경우는 1등 사업부로 올라옵니다. 작년에는 화학과 태양광이 동일했다면 올해는 이제 40% 비중으로 되면서 1등 사업부로 올라오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화학보다 더 많았습니다. 뭐 올해도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한 50% 비중이 이 태양광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탑티어 그 모듈 기업으로서 올해 이제 캐파가 10.7기가에서 11.3기가로 좀 올라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수소 니콜라 주식을 자회사가 3.01%, 0.7% 들고 있고요.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6% 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런 에 따른 어떤 그 진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된 종목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고요. 올해 실적은 사실상 거의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이 22% 정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수주를 대략 지금 70% 목표치를 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주 이슈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일부 프로젝트가 뭐 매출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해도 올해 매출이 22%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좀 의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 관련돼서 타워 쪽 납품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시장이나 이런 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 하면 해상풍력은 기존 육상풍력보다 제품 가격이 대략 15에서 20% 정도 비싸기 때문에 ASP가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뭐 미국 이슈나 뭐 반덤핑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은 베트남 법인이 관세를 먹었지만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미국 시장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베트남 쪽에 있는 캐파는 나머지 시장으로 수주를 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년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슈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48페이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일단 국내랑 미국 쪽에 중심적으로 태양광 셀 모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 모듈 가격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나마 한국이랑 미국 시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좀 적게 빠지고 있어서 실적적인 그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7월 달에 신규 캐파가 이제 가동이 되면 좀 의미 있게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 퓨어 솔라 기업으로서 정책적 모멘텀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서 마지막으로는 CS 베어링인데요. 5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CS 베어링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주로 GE를 통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CS 윈드한테 인수되면서 고객사가 조금씩 확장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멘스 가멘사 쪽으로도 제품이 납품되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인이 새로 증설을 하고 있어서 베트남 법인 쪽을 통해서 매출으로서 의미 있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트 브릿지와 KOFC 쪽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되고 나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좀 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외 기업들은 핵심 차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타스 윈드인데요. 이 회사도 사실 지금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6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풍력 시장, 유럽 시장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서 투자가 좀 정체될 거로 봤지만 그린딜 발표 이후에 5월 말부터 베스타스 수주가 다시 의미 있게 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는 좀 재밌는 기업인데요. 테슬라에게 인버터를 납품하고 국내 코캄이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소규모 가정용 ESS 기업을 인수해서 태양광 인버터와 그다음에 태양광 가정용 솔루션을 이제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좀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되게 가팔랐다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가정용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스테드 같은 경우는 70페이지를 보시면 해상풍력 관련된 1등 기업인데요. 70페이지의 그림 3번을 보시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의미 있게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를 보면 해상풍력 시장이 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다.
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 보시면 74페이지를 보시면 주당 순이익과 주당 배당금 추이를 넣어놨는데, 연간으로 보시면 최근 10년간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익성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유틸리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막 30배 이상 받는 미국에서 1등 재생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향후에도 풍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공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풍력 시장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태양광 쪽에 해외랑 국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나솔루션은 대부분 다 해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캐파가 한 10.7기가 와트 아워인데, 뭐 국내 이제 설치 규모가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딱히 이제 국내를 이제 몇 퍼센트냐 이렇게 따지진 않는데, 그 발주 나오고 수주 나올 때마다 뭐 한 10% 혹은 많으면 20% 정도 비중 되다가 거의 해외가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 올해 목표가 국내 50%, 이제 미국 40%, 나머지 기타 지역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쪽은 콘솔리데이션 끝나고 뭐 좀 변화되는 부분은 없나요? 계속 지금 경쟁 격화랑 뭐 가격 하락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건가요, OCI 쪽은? 폴리실리콘은 가격이 일단 지금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여전히 공급 과잉 부담이 좀 큰 상황이긴 한데요. 변수는 과연 진짜로 내년에 캐파가 태양광 시장이 진짜 140에서 150기가까지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제 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캐파가 160기가에서 170기가 사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간 내에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국내 기업 폴리실리콘 사업, 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다 접었습니다. OCI는 완전히 접어가지고 거의 뭐 스크랩 직전, 거의 폐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용으로 웨이퍼용으로만 지금 이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의 폐쇄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당분간 이제 제조 원가를 그 중국을 따라잡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표를 좀 한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13,000톤 폴리실로 있었는데 상각 처리를 다 끝냈고 올해 중으로 이걸 스크랩을 할 걸로 예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국내 기업은 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노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돈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와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지금 뭐 OCI에서 충분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저희 쪽에서 좀 좋게 보는 그런 쪽도 충분히 이런 상황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중국 쪽이나 그쪽들 동향은 어떤가요? 모듈이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듈, 폴리실리콘, 셀. 근데 셀에서 모듈은 거의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모듈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모듈인데 모듈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 좀 더 그 차별화되는 이제 제품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 제품을 좀 이렇게 차별화한 이제 해프셀 구조나 아니면 이제 표면 반사 구조를 좀 난반사 형태로 해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도망가면서 수율을 높이고 가격을 유지해서 마진율을 한 10%대까지 유지를 하는데, 회사에서도 이게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 3년 이후에 그 기술적으로 그 중국 애들이 캐치업 할 거를 대비를 해서 신기술을 한 단계 앞서서 먼저 개발해 놓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모듈 판매도 좋지만 이거를 이제 그리드와 결합을 해가지고 설치 발전 사업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지금의 경쟁력과 마진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력 시장에서는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이 거의 해외 쪽에 진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만 트랙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진출 못한 지 이미 좀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됐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언젠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기업들마저도 기존의 터빈 기업이 7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탑3로 이제 과점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는 좀
상당히 좀 뒤처졌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 그다음에 뭐 태양광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순 셀 부품 뭐 이런 제조 물론 이제 기술적 격차를 일단 벌려놔야 되는 거는 맞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EPC 이제 투자 전문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나 해서 뭐 전문적으로 그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업, 뭐 운영할 수 있는 기업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업이 변화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만 특별하게 보시면 지금 미국은 중국이랑 지금 워낙 마찰이 심해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기간 내에 중국이랑 미국 시장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 일단은 향후 2, 3년 정도는 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복 관세, 무슨 상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납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재생 관련해서 이게 풍력이 좀 부각이 많이 된 자료 같은데 유럽에서 이미 유럽 업체들이 풍력 시장을 이미 다 거의 잡고 있고 그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을 신재생 굳이 따져보면 과연 풍력을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뭐 연료전지 관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번 자료가 뭐 딱히 뭐 풍력을 부각시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향후 이제 풍력이란 태양광 쪽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투자가 늘어날 거니까 국내 부품 기업들이나 뭐 밸류체인 기업들을 꼭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그 시장이 좀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오위즈 안재민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웹보드 게임이 올해 워낙 이제 좋은 상황인데요. 전통적으로 보시면 이제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보통 이제 12월, 1월, 2월 구정 때까지가 피크이고요. 2월 중순부터 3월, 4월, 5월까지는 이제 내리막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올해는 일단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좀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고스트 포커류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외부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조금 머무른 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이제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5월 달에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보드가 뭐 계속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의 퍼블리싱을 네오위즈가 했고 이게 4월 달부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2분기가 원래는 좀 매출이 슬로우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들을 웹보드와 다른 게임들이 이제 매출을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양호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작들이 좀 있어요. 스컬이라든지 중국에서 판호받은 여신풍복이라든지 일본에서 로스트아크 등등 해서 신작들도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일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좀 PR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얘는 낮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고스트 포커류가 아무래도 이게 개발 능력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개발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PR을 사실 좀 낮게 받아왔어요. 근데 올해 이제 최근에 업체들이 NHN이랑 네오위즈 두 개로 양분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없던 진입장벽이 생겨버린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무래도 하드코어 게임들이 아니다 보니까 PR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 실적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 300억 하던 게 500억 가니까 작년 연말에 받았던 PR 15배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다우기술 백준기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다우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 지난번에 포스트 코로나 때 저희 클라우드 자료를 쓰면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자료를 쓴 이유는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키움증권 쪽에서 계속 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쪽에 IT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4페이지를 보시면 표 1번에 2020년 1분기 증권사 전산 장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뭐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키움증권이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기술이 뭘 하느냐? 키움증권에서 다우기술은 HTS, MTS 이런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도 매출액은 446억에 영업이익률은 31%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IT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다우기술은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다우기술이 PR이 4배대인데 왜 싸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키움증권의 이제 증권사 밸류에이션도 뭐 비싸지는 않지만 이제 지배구조적으로 다우 데이터랑 기술이랑 이제 옥상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SK 보시면 SK CNC랑 SK가 사실 좀 밸류에이션 갭이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랑 기술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저는 다우 기술의 자체 사업이 성장하면서 갭은 축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체 사업에서는 2016년도에 220억 원 영업이익을 했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지금 460억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가치에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 당시 때 2016년도 때 보시면 다우기술 주가는 지금 하나도 안 오른 상황이고 키움증권은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NAV에서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는데 다우기술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 또한 이제 원래 배당을 많이 안 주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다우데이터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도 작년도에 드디어 2%가 넘어서 뭐 지주격 회사라고 보더라도 이 회사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